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을 비롯한 그 가족과 치열한 소송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전 남편은 특별한 사건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촌 언니의 죽음으로 출산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친언니 같았던 사촌 언니가 출산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일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20대 막바지에 이르면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며 부담을 주셨던 아버지마저도 더는 결혼을 거론하지 않았죠. 그래서 30대 초반 같은 회사 후배에게 고백받았을 때도 결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밝히며 거절했습니다. 난 홍빈 씨 괜찮은 후배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로서 궁금한 적은 없었어. 게다가 지금 이 나이에 연애한다는 건 결국 결혼 전제로 만나겠다는 거잖아. 난 결혼 생각 없는 사람이라 나랑 만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러니까 더 괜찮은 여자,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 그만하면 알아들었겠지 싶었던 후배는 그 후로도 끈질기게 구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촌 언니가 출산 도중 양수색전증으로 죽었다는 아픈 과거까지 밝혀가며 거절했어요. 결국 그 후배도 제게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락을 끊기도 했었죠. 그런데 회사에 병가를 내고 며칠 쉬고 온 후배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해서 갔더니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저랑 만나기 힘든 이유가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면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 과장님 위해서 수술하고 왔거든요. 수술? 무슨 수술? 정관 수술이요. 뭐? 이몽빈 씨,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정관 수술이라니. 그것도 나를 위해서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홍빈 씨 보고 그런 수술하고 오라고 했어? 그만큼 선배를 향한 제 마음이 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 정말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과장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해볼 만큼 해본 거니까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미래를 건다는 게 말이 돼? 이몽빈 씨,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만한 확신이 있었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전 과장님을 향한 제 마음에 확신이 있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원래 회사에서 이미지가 안 좋았던 사람이었으면 모를까? 인사평가도 꽤 괜찮았던 사람이라 그럴 줄은 몰랐죠. 저는 그때 솔직히 미친놈인가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는 짝사랑 상대를 위해 무턱대고 정관 수술을 하고 오겠어요. 아내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그저 짝사랑 상대를 위해서요. 공교롭게도 그 대화를 누군가 엿듣게 되었는지 회사의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나쁜 소문이라는 건 결국 와전이 되잖아요. 처음엔 임대리가 한 과장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정관 수술을 했다더라는 이야기는 곧 한 과장이 임대리한테 정관 수술을 하고 오면 사귄다고 했다더라고 변질이 되었죠. 저는 그 일로 부장님께 끌려가야 했습니다. 한 과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과장이 그런 불미스러운 소문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네. 부장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아무튼 그런 수술을 하고 오라고 하겠어요. 부장님께선 저 입사 때부터 지켜보신 만큼 잘 아시잖아요. 알지.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야. 한 과장 같은 사람이 그런 추문에 휩싸였으니까. 그 전에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해결이요?
자기 마음 고백하기에 제 어려운 사정까지 얘기하면서 거절했어요. 그 이상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심지어 저한테 물어보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제멋대로 수술하고 와서는 갑자기 절 위해서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돼요? 부장님, 임대리는 불러서 얘기해 보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 이 사건 피해자예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 불러다가 질책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한 과장,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 한 과장 탓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회사 생활만 몇 해인데 임대리 같은 또라이 처음이겠어. 한 과장이 그냥 똥이나 세게 밟은 거지. 한 과장, 기회라고 생각하자고. 이럴 때일수록 내 편과 남이 정해지는 거라니까. 잘 봐봐. 그렇게 승승장구만 하던 한 과장의 추락을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고 진정한 위로를 해주면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누군지를 말이야. 회사 생활 7년 차에 그렇게 황당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또 처음이었어요. 제가 회사에 정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 항의하면서 일이 더 커졌죠. 슬프게도 부장님 말이 일부 맞더라고요. 위기에 닥쳤을 때 내 편과 남이 갈린다는 그 말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야 제 억울함을 알아주었지만 그게 회사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얼굴만 알고 지냈던 사람들, 건너 알던 사람들, 모두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졌죠.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오랫동안 연애를 쉰 것도 독특한 남자 취향 때문이었다느니 연인 관계에서도 우위를 선점해 남자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서라느니 더 나아가서는 업무 능력까지 연결해가며 뒷이야기를 하며 저를 깎아내렸죠. 마음 같아선 당장에 엎어버리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무턱대고 백수가 되는 게 두려워 참던 중이었어요.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같은 직급의 남자로 다들 괜한 구설에 오르기 싫어 뒤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나서준 사람이었죠. 근데 다들 왜 이 문제를 한 과장님 잘못인 것처럼 몰아세우시죠? 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시킨 일도 아니고 임대리에 대한 마음 확실히 거절했다고. 그건 임대리도 맞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다들 은근슬쩍 한 과장님 탓도 있다고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지겨운 회사 생활과 꼰대 같은 상사 대신 씹을 거리가 필요한 건가요? 그 사람의 일침에 모두들 입을 다물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씩 해준 뒤로는 그 소문이 점점 작아졌어요. 불면증과 원형 탈모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에게는 마치 구세주 같았던 사람이었죠. 다른 직원들이 혹시 두 분 무슨 사이냐고 물었을 정도로 저를 위해 나서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부장님이 말했던 내 편 같은 사람이 인사 정도만 나눈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 과장님, 지난번에는 감사했어요. 요즘도 윤 과장님께서 제 편에 서서 나서주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보답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윤 과장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서 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잘 아시는 분께 여쭤 준비한 거예요. 아, 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좀 그냥 회사에 불필요한 소문이 너무 길어진다 싶어서 나선 것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찌됐든 제가 과장님께 도움 받은 거니까 성의 표시는 하고 싶었어요. 받아주세요. 이거 난처하네요. 그럼 같이 마실래요? 그게 저희 부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생각이 없어 시작된 일이었는데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타난 남자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대의 직급도 비슷한 시기에 단 데다가
사내 평가도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야기도 잘 통하더라고요. 물론 그 남자와 시작할 때도 그 점은 제대로 짚었었어요. 결혼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 생각 못하는 거라고요. 혹시 출산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확실히 선도 그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욕심이 없으며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사촌 언니 기일에 납골당까지 함께 찾아준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깊고 저를 배려해주며 진정성이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연은 있다더니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퇴사할 때까지도 그저 남이었을 사람인지라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땐 그게 인연이 아니라 악연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연애만 한다고 했다가 결혼까지 한 건 양가 집안 어른들의 지긋지긋한 재촉 때문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사촌 언니 일로 연애도 안 하고 사는 저를 보고 내색은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같은 회사 동료와 연애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연애를 시작했을 뿐인데 이모까지 와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정아, 난 네가 이러다 우리 윤정이 때문에 평생 독서 공방할 생각인가 싶어서 너무 조마조마했어. 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게 어떻게 언니 때문이야. 내가 행여 평생 혼자 살더라도 그건 언니 때문 아니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모. 너 우리 윤정이 그렇게 가고 나서부터 연애도 안 했던 거 맞잖아. 네 엄마가 내색하지 말라 그래서 말은 안 했지.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아정아, 그러지 말고 이참에 결혼까지 해. 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나 아주 평생에 한이 될 것 같다. 네 엄마 아빠한테도 면이 안 서고. 아, 정말 언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처음엔 좀 난처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와 은근한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연애 6개월 차 됐을 때부터 밥 한번 먹자, 내년쯤 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요. 그건 그 남자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쪽에서도 결혼 생각 없던 아들이 연애를 한다니까 한 번씩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저희도 자식이고 부모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난 뒤부터 자연스레 결혼 준비가 시작된 것이죠. 남자친구만 보면 2번, 3번도 고민 없이 할 결혼이었지만 전 출산이 정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남편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확실한 의견 일치를 보고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정말 만에 하나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아기 준비를 한다거나 그에 따른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 평생 아이 없이 살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오빠도 생각하고 시작해달라는 말이야. 물론이지. 그건 연애 전부터도 알고 있던 사실이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아정이 너 존중해.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 낳는 게 다 아정이 네 몸으로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강요할 수 있겠어. 애초에 애는커녕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뭐. 진심으로 제 고민과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이었기에 결혼까지 결심한 거였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더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겠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밀려 들어오는 저희 쪽 하객을 맞이하고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 여러 무리가 신부 대기실 입구에서 저를 구경하고 가더라고요. 신랑 쪽 친척 분들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수가 무척이나 많았고
신경이 쓰였던 건 그 사람들 시선과 표정이었어요. 호기심 어린 표정 너머에 뭔가 찝찝하게 느껴지는 무표정과 언짢은 표정, 그 언저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찾아왔던 그 하객 중에는 저희 두 사람을 만나게 했던 그 회사 후배도 있었죠. 그 후배는 그 일이 있었던 직후 2달쯤 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었어요. 후에 사과 문자도 받았지만 그 후로 연락 한 번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과장님, 결혼 축하해요. 홍빈 씨 왔어? 와줘서 고맙네. 근데 과장님, 혹시... 후배가 우물쭈물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머뭇거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작을 알리는 안내가 있었어요. 솔직히 마주쳐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지라 미안하다 둘러대고 안내에 따라 서둘러 행진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후에 그 후배가 하려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알게 된 뒤 저는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때 만약 그 후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잠시라도 있었더라면, 그래서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됐더라면 전 그날 버진 로드를 밟고 남편에게 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요. 행진을 앞두고 문 앞에 섰을 때 저를 보던 그 환한 남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이면은 너무도 추악했거든요. 무사히 결혼 후 갈등이 생긴 건 신혼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팀장급 승진 명단에 저와 남편 둘 다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팀 자체가 다르니 둘 중 하나만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그런데 하필 그때부터 시부모님께서 아이 문제로 재촉하시는 거예요. 손주 기다리시는 거야 시부모님 쪽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분들한테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선하시고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충분히 대화하고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아이 문제로 양가 부모님 쪽에서 말이 나오면 알아서 처신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자신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정이 너 나이가 적지 않은데 얼른 애부터 가져야지. 노력은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희와 인연이 있으면 언제고 아이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여유 부리면 평생 애도 못 빼. 그러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 가져라, 응? 우리가 얼른 손주 좀 보고 싶어서 그래. 네. 처음 한두 번이야 저도 상황을 보느라 지켜봤는데 4-5번째 되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부부가 합의한 일이니 시부모님 쪽은 남편이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랬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요. 결국 그 일은 부부간의 싸움이 되었죠.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휴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당신 휴직하고 아이 준비하는 거 어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안 그래도 요즘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 컸잖아.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스트레스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빨리 생길 거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누가 지금 아이 갖고 싶대? 왜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어? 그리고 승진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도 스트레스 있잖아. 나랑 너는 다르지. 나는 정년까지 쭉 회사 생활할 사람이지만 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 설마 내가 진짜 아이 낳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아니야? 저는 그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생각을 존중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음을 주더니 결혼하고 나니 그런 일은 없던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윤정 언니... 됐어. 내가 왜 당신한테 이걸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처형 이야기야.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모르겠어? 처형은 애 가지고도 맞벌이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면서
그러니까 당신 보고 휴직해서 편하게 아이 가지라는 거지. 언니가 그렇게 된 게 맞벌이 때문이 아니잖아. 아정아, 왜 흥분하고 그래?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 우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소리를 질러?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결혼 전에 내가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노노히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 충분히 대화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휴직해서 애가지라는데 흥분 안 해? 아예 같이 앉기로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레 생기면 낳기로 하긴 했잖아. 어쨌든 너도 아기에 대한 가능성은 고려하고 한 결혼인데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어? 그렇게 갖게 된 거랑 준비해서 갖자는 건 다르지. 적어도 내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아이를 준비해서 갖자는 소리가 나왔겠어? 그러다 나중에 갖고 싶어지면 나중에서야 그 트라우마가 나아져서 아이 갖고 싶어졌는데 나이 때문에 갖지 못하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하기로 한 결혼이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자게 된 거예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참으려고 했지만 솔직히 전 배신감까지 느껴졌었습니다. 문제의 경중을 떠나 어쨌든 결혼 전 약속을 어긴다는 건 그만큼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술, 담배를 끊었다가 결혼하자마자 다시 시작한 것처럼 배우자를 기만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전 이혼까지 생각한 일이었는데 제 고민을 듣던 엄마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셨죠. 윤서방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아정아, 나는 네가 윤정이 일 이제 그만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결혼 한 걸음, 출산 한 걸음 그렇게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 단순히 임신 문제 때문이 아니야.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렇게 아이가 가지고 싶었으면 결혼 전에 그 의사를 밝혔어야지.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 나한테는 완전히 사기 결혼 수준이라고. 윤서방이 오죽했으면 그래. 너는 좋은데 아이 갖자고 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라. 살면서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 일으키는 남자들도 많은데 애 문제 정도면 양반 아니겠어? 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그 행동 하나에 크게 실망한 것인데 엄마조차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도 남편이 너무하다고 하면서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제가 너무 유난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옆에서 하도 그러니 진짜로 제가 너무한 건가 싶었던 거예요. 결국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주변의 권유에 따라 제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결혼 전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 말이 정말 와닿았죠. 제 신념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게 결혼이었어요. 믿음을 저버리려고 한 거 아니야. 우리 부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리고 싶었던 거지. 아정아,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정말 매일매일 기도할 거야. 남편이 말한 그런 일이라는 건 제 사촌 언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생길 일이 안 생기나요? 그건 마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와도 같은 일인데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한 건 그 태도였습니다. 그저 입 바른 소리로 할 수 있는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말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눈을 감고 묵념하듯 기도를 올리는 사람을 보고 애 하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져주자, 용기를 내보자 싶었던 거예요. 내심 임신이 안 되는 쪽이 마음은 편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빨리 되었죠. 그래도 나이 34세 갖게 된 아이이니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었지만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료들과 외출 후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중 누군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기요, 한하정 씨 되시죠?
지난번에 결혼식장에서 뵀었는데. 네? 누구세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혹시 윤애원이라는 곳 아세요? 윤애원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역시 모르고 하셨구나. 뱃속의 아이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저기요, 누구신데 자꾸 그런 걸 물으시냐고요. 어쩌면 한하정 씨 인생을 구원해줄 사람일지도 몰라요. 뱃속의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딸이라면 한하정 씨도 저와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때였습니다. 마침 남편도 점심 먹고 회사 로비로 들어오려던 참이었던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발견하곤 불쾌한 얼굴로 놀라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가버리더군요. 남편과 거리를 두고 다른 쪽 출입구로 향했어요. 누구야? 몰라.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소리?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둘러대야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남편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 콩콩이 성별이 뭔지 묻던데? 성별? 이상한 여자네. 앞으로 저런 여자 상대하지 마. 괜히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경비원분들한테 신경 좀 써달라고 해야겠다. 놀라지 않은 척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전 그 여자의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 제 인생을 구원해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요. 아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결혼 생활에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넌지시 그런 압박을 주시긴 했지만 두 분 다 좋은 분이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몇 해 전 일은 은퇴하시고 시골에 사둔 땅으로 농사를 짓는 소소한 취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만 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시어머님께서는 해준 밥이나 먹고 가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셨고요. 아들 손주를 가졌다는 말에 시아버님께서는 만세 삼창을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고 난 후 이상하게 자꾸 불안하고 찜찜한 겁니다. 그 여자가 말한 윤회원이라는 곳을 검색해봤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을 계속 신경 쓰이기엔 막달이 다가왔고 차츰 그 문제도 계속 미뤄두게 된 거예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언니의 일이 떠올라 너무 두려워 마음을 다독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시부모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와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하기도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무사히 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죠. 태어난 아이의 온기를 느낀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산후조리를 위해 조리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남편도 휴직을 하고 함께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둘 다 어떻게 보면 중책이다 보니 같이 휴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들어온 것이죠. 어차피 산후조리원에서는 제가 할 일이 많지도 않았으니까요. 날이 밝을 때는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니 불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제게 다가온 거예요. 다행히 아들을 낳으셨네요. 네? 그쪽은 기억하시겠어요? 대체 누구신데 그러세요? 여기 간호사분 아니세요? 이거 우연 맞아요? 반은 우연이라고 하고 반은 우연이 아니라고 해두죠. 예상은 하고 들어온 거지만 진짜 들어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자꾸 수수께끼 같은 말은 그만하고 본론부터 말씀해보세요. 누구세요? 대체 누구신데 이상한 말로 사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윤성규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전 복수를 좀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인은 그 여자가 제 남편의 숨겨둔 내연녀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더럽게 얽힌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렇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 나온 진실은 좀 뜻밖의 것이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하겠다고밖에 못하죠. 전 윤성규 씨의 이복 동생이에요. 네? 이복 동생이요? 그럼 시아버지께서... 맞아요. 전 그 집 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한하정 씨 시아버님 딸이죠.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놀라긴 일러요. 한하정 씨가 놀라서 당장의 사기 결혼으로 소송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말에 저도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기 결혼에 소송까지 언급할 정도면 이복 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이 서려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에게 한기가 느껴졌었죠. 저는 윤한봉 씨. 그러니까 내 생물학적 친부에게 복수하기 위해 윤회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대체 그 윤회원이란 곳이 어떤 곳인데요? 그곳은 그 사람이 만든 여자들의 가짜 낙원 같은 곳이에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제발 좀 알아듣게 얘기해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요. 아마 한하정 씨 상식으로는 절대 알아듣기 힘든 내용들 투성일 테니까. 그 여자는 저를 산후조리원 휴게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진 한 장을 꺼내주었어요. 사진에 찍힌 날짜는 1998년으로 아주 오래된 것이었죠. 그건 유치원 같은 시설에서 다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평생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시가의 충격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여기 맨 앞줄에 앉아있던 애였어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모두 제 언니 동생들이고요. 언니 동생들이라고요? 6명이 전부요? 맞아요. 지금은 솔직히 몇 명이 있는지는 몰라요. 제가 9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1명이 있었어요. 당시 윤회원 제일 막내는 2살이었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께서 친아버지이시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원한으로 복수하고 싶으신 거고요? 맞아요. 근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죠. 윤회원을 만든 건 아버지니까요. 한하정 씨 상식으로는 그곳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 모인 보육원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실체는 더 끔찍해요. 말했잖아요.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 자매들이라고요. 함께 자라서 자매가 아니라 친자매예요. 피가 섞인. 네? 저기요. 다시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윤성규 씨는 배다른 형제가 최소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그 여자는 덤덤하면서도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왜 윤회원에서 자라야 했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전부 여자인지는 이제 한하정 씨의 상식으로도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딸인지 아들인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주 끔찍한 하나의 가정이 떠올랐어요.
분명 그 여자는 자기가 나올 때쯤 11명의 자매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은 최소한 11명의 배다른 형제가 있을 거라고 했죠. 본인까지 포함하면 12명이 되어야 계산이 맞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한들 그 여자가 그 수를 헷갈려 잘못 말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싶은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자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아요. 막내였던 그 아이는 윤성규가 낳은 아이예요. 유남봉의 유일한 아들이 낳은 손녀. 그 사람은 손녀조차도 자기 호적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아마 한하정 씨가 딸을 낳았으면 한하정 씨 딸도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을 정리해보면 시아버지는 남편과 이 여자 포함 최소 12명의 자식이 있는 것이었어요. 딸은 자기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윤애원이라는 곳을 지어 살게 하고요. 심지어 그곳에서는 남편이 결혼 전 젊었을 때 낳은 딸까지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초등학생이 됐을 친딸을요. 그야말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더군요. 자꾸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갑갑해서 몇 번이나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했어요. 한하정 씨한테는 원한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복수에 한하정 씨가 필요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입소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다고요? 네. 윤혜원 출신 동생 중에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그 애가 말하길 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여자들을 이곳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성규 결혼 소식 듣고 미리 준비해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한하정 씨 만나려고. 잠시만요.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데요? 시어머님도 다 아세요? 성규 씨도. 윤성규를 낳은 그 여자는 정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윤혜원에서는 그렇게 불렀어요.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정실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가끔 와서 본처가 후처부리듯 했던 사람이니까. 성규도 온 적 있으니 알고 있고요. 그러니 자기 딸을 그곳에 두고 갔겠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딸을 낳은 사람은 몇 명인 거예요? 소위 첩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제가 남아있을 때 기준으로는 총 5명이었어요. 원래는 6명이었고 제 위로 둘이 있던 언니를 낳은 분이 계셨는데 순서로 따지면 그분이 제일 먼저죠. 성규 엄마가 아니라. 딸을 낳았다고 정실 부인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곳 생활도 버티지 못한 채 딸을 두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럼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버님의 첩, 아니 아버님 딸을 낳은 여자들 5이 나머지 딸들을 함께 키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윤혜원이라는 곳이고요? 맞아요. 제가 할 말도 없고 너무 충격적이라 넋을 놓고 있던 순간 그 여자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중 4이 딸들을 키우고 살고 있죠. 그중 하나인 내 어머니는 유남봉 씨의 확실한 오른팔처럼 굴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곳 서울에서. 아마 한하정 씨도 잘 알 거예요. 한하정 씨 회사에 김소자 복자, 김소복 부장이요. 그 여자와의 만남 이후 저는 모자 동실 시간에도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정아, 예, 한하정. 왜? 애 그렇게 안으면 떨어진다니까. 너 대체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너 엄마야, 이거사.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엄마라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저도 이상하게 힘이 번쩍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품에 안긴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아이가 딸이라서 뺏기지 않은 거라면 아들이라면 뺏길 확률이 크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일단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에 있는 데다가 퇴소에서도 한동안 아이 때문에 집에만 묶여 있어야 한다면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제대로 움직이기 전에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회사의 김 부장님을 만나고 싶었죠. 입사 초기 때부터 제가 봐왔던 사람이고 커리어 우먼으로서 본받을 점도 많다고 생각했던 분이셨거든요. 그 여자가 설명한 윤회원이라는 곳은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사이비 종교재단 같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여자와 아이들 모두가 시아버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말고 다른 자매들은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대학이나 취업을 한 뒤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님 통장만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 여자가 별종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일종의 반항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었다더라고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고 시골에서 보이는 푸근한 인상을 가진 그저 60대 남자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밑으로 첩을 5씩이나 거느리고 살았다는 게 너무 기괴하고 믿기지 않았죠. 적어도 다른 애들은 자기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살았어요. 성규 애는 부모가 둘 다 애를 키우고 싶지 않다니까 버려지듯 다른 엄마들이 키운 거지만요. 내 엄마는 철저하게 아버지 오른팔로 살기 위해 절 버리고 서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 어떻게든 복수하겠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만 살아왔고요. 김 부장님, 좋은 분이셨어요. 일적으로도 프로페셔널하시고 여러 사람 존경도 받고. 그건 다들 내 어머니 연기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겠죠. 서울 생활하면서 알게 된 덜 떨어진 여자들을 수집해서 내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준 게 내 어머니였어요. 설마 부장님이랑 남편이 한패라도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수준 높은 아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저일까요? 왜 하필 제가... 왜 한하정 씨냐고요? 그거야 한하정 씨 사주가 윤성규한테 잘 맞아떨어졌을 테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가는 철학관이 있거든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애 같았을 거예요. 자기가 소개한 여자들이 줄줄이 딸만 낳았으니까요. 출산 소식 듣고 뭐 보내지 않던가요? 내 어머니한테는 한하정 씨가 은인일 텐데. 그때 저는 불현듯 부장님의 축하 문자 메시지와 축하 꽃바구니를 떠올렸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세심하게 부하 직원을 챙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와 엄마를 모두 보내고 혼자 병실에 남아있던 저는 결혼식장에 찾아왔던 여자들이 떠올랐어요. 추측건데 그 여자가 말한 그 윤회원에서 지낸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불어 그 후배도 생각난 겁니다. 뭔가 제게 말할 거리가 있다는 듯 머뭇거렸던 그 행동이요. 저는 급하게 그 후배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했죠. 홍빈 씨, 나야, 한하정. 늦은 밤 미안해. 꼭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아시게 된 거예요? 뭘 말이야? 홍빈 씨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성규 씨에 대한 거야. 역시 그거 맞죠? 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처음 과장님한테 고백하고 나서 선배가 과거 상처 때문에 결혼 생각도 없다는 거 듣고 저 처음으로 윤 과장님한테 상담했었어요. 그때 윤 과장님이 우스갯소리로 정관 수술이라도 하고 다시 고백해 보든지 라고 했고요.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게 아무튼 그 뒤로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과장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아니라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회사 사람들 몇몇은 그 소문을 윤 과장님한테서 들었다고 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든 제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부장님께서 권고 사직까지 염두에 두신다고 협박도 하시고 적당한 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해서 이직은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솔직히 좀 찝찝하기도 했고. 그게 사실이야? 정말로 조금의 거짓도 없어? 없어요. 제가 한 과장님께 좀 또라이 같은 짓을 하긴 했지만 이런 거짓말 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부장님과 남편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작전에 보기 좋게 걸려든 것이었고요. 시간이 흘러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게 됐을 때 남편의 모습을 보니 너무 거북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는데 한편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현실이 엄습해 너무 두려웠습니다. 당신 안색이 왜 그래? 아직도 몸이 안 좋은 거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보, 나 한 이틀만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와도 될까? 아버님께서 산후조리원까지 해주셨는데 죄송하게도 거기서도 충분한 휴식이 안 됐나 봐. 출산하느라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좀 푹 쉬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둘 테니까 하준이는 걱정하지 말고 쉬다 와. 한 일주일 다녀와도 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나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던 출산을 빨리 하게 된 건데. 그때 남편의 목소리와 그 눈빛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 눈빛과 목소리에 속아 넘어갔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런 표정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나. 분하고 슬프고 너무 서러웠어요. 부디 그 여자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죠. 아이를 맡기고 집을 비운다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그 여자에게 들은 말에 따르면 아이를 돌려받지 못할 확률도 너무나 컸으니까요. 그 여자와 함께 어느 시골에 있는 윤회원이라는 곳 근처에 갔을 때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그렇게 불안하면 저만 갔다 올게요. 내가 사진 찍어 보내줘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가봤자 다들 아정씨 얼굴 알 거고 그거 알게 되면 서울에 있는 하준이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 복수도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수진 씨가 원하는 그 복수라는 게 뭐예요? 한하정 씨 아들이요. 윤하준. 어떻게든 그 집안으로부터 지켜서 데려가세요. 절대 윤 씨 집에 빼앗기지 말고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든 성규 씨든 언제든 또 여자를 얻어서 아이는 낳을 텐데.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꼴은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따로 준비 중인 소송이 있어요. 결국 여자는 혼자 윤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더라고요. 배신자 낙인이 찍혀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곳곳을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대화를 통해 그곳이 정말로 아버님의 첩과 자식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었죠. 말이 윤회원으로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둔 거지 사실상 일반 가정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찾아갔을 때는 독립해 나간 자매들도 많아 어머니들과 5명의 아이들만 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남편의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고요. 그 여자가 찍어온 그 아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의 아이가 분명했거든요. 제 아들은 저를 닮은 구석이 더 많았는데 그 아이는 남편의 딸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여자는 제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고 친자 일치 결과지를 받았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퇴원했고 저는 뒤에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엄마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듣고 뒤로 넘어가시는 바람에 아빠도 알게 됐죠. 당장에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아빠를 아들을 무사히 데려온 뒤 이혼하겠다고 겨우 진정시켰어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아이, 세상 천지에 그런 미친 집구성이 어딨단 말이야. 나도 다 확인하고도 지금 믿기지가 않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아정아,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거야. 바깥 사돈 혼외자가 10이 넘다니. 거기다 윤서방까지 혼외자가 있다니. 세상에, 드라마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 그 여자가 찍어온 영상에서 내가 제일 소름 끼쳤던 게 뭔지 알아? 아버지 찬양가를 만들어 부르게 하더라.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도 아버지 찬양가를 부르면서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얘기하더라고. 나는 무슨 종교단체인 줄 알았어. 내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더라니까. 마음 같아선 저도 바로 뒤집어 엎고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야 그렇다 치고 다 큰 성인 여자들이 시아버지가 진리라도 되는 양 아버지 사진을 걸어놓고 그렇게 산다는 게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잡고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짐, 아이 짐, 트렁크 2개 가득 채우고 부모님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부모님보다 먼저 도착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당신이야말로 뭐야? 저 짐은 또 뭐고? 아니, 당분간 친정에 좀 가 있을까 싶어서. 왜? 서로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지. 당신도 하준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힘들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일을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왜 이래? 일단 하준이부터 이리 줘. 왜 이래? 일단 달라고. 안 돼. 절대 못 줘. 내 아이야. 하준이 내 아이라고. 진짜 미쳤어? 왜 그래 갑자기? 설마 하준이 데리고 집 나가기라도 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런 거야? 어쩐지 아침부터 모에 쫓기는 사람처럼 부랴부랴 짐을 챙기더라. 그걸 어떻게 한 거야? 그럼 내가 그런 안심장치도 없이 밖에 나갔을까봐? 남편은 문득 어딘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알고 보니 거실에 저 몰래 설치해둔 홈캠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걸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편과 거친 몸싸움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빼앗기고 말았고요. 당장 내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내 아들 뺏길 수 없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모를 줄 알아? 김 부장님이랑 당신 다 한통속이라며. 그동안 당신이 아는 아버님 여자들처럼 멍청하게 속는 꼴 보면서 아주 내가 우스웠지?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사실을 후회하고 말았어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것처럼 섬뜩해졌으니까요. 어떻게 알았어? 다 방법이 있었어. 어떻게 알았냐고! 하준이 내놔. 빨리 하준이 내놓으라고. 화가 난 남편이 아이를 소파에 두고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죠. 전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고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당황한 남편이 잠시 힘을 푼 사이 남편의 낭심을 있는 힘껏 걷어차고 아이만 챙겨 현관문으로 내달렸죠. 하지만 뒤따라온 남편에게 금방 붙들리고 말았어요. 머리채를 잡힌 채 소리를 지르자 문 밖에 있던 두 분도 놀라 마구 문을 두드리셨죠. 아이도 놀라 울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아이를 붙들었지만 아이를 뺏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문을 열고 당황해 서 있는 부모님을 제치고 쏜살같이 달아나버렸죠. 하준아! 엄마, 아빠! 하준이! 저 사람이 하준이 데려가 버렸어! 제가 아이를 영영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아빠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납치됐다는 소식에 불이 나게 왔던 경찰은 납치한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에 기운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부부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지만 친권자가 데려간 아이를 납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 윤혜원, 그리고 제 결혼의 전말까지 듣자 경찰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안 믿어주면 어쩌나 싶어 경찰관 분들을 붙들고 오열하며 제 아들 좀 찾아달라고 했죠. 제발 믿어주세요. 다 사실이에요. 이러다가 영영 제 아들도 그 윤내원에 뺏기고 말 거예요. 진정하세요. 아니, 믿습니다. 경찰로 일하면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을 많이 봤는데요. 일단 그 윤혜원이라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원 요청해서 남편분한테도 계속 연락하고 이분 시댁 쪽으로도 가고. 경찰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영영 빼앗긴 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웠거든요. 급하게 그분들을 데리고 아버님 시골 땅이 있는 윤혜원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훤히 내다 보이는 곳이었지만 경찰은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애를 뺏긴 엄마가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담을 넘어 그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자 안쪽에서 시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야, 아정아,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냐? 하준이 어딨어요? 하준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하준이가 왜 여기 있어? 애 엄마가 벌써 애를 잃어버린 거냐? 아버님, 그 추악한 가면 그만 벗어던지고 제 아들 내놓으라고요. 이 집에 네 아들이 어딨냐? 내 손주, 우리 성규 아들은 있어도 네 아들은 없다. 엄밀히 우리 성규 씨앗이고 윤 씨 자손인데 그게 어떻게 네 아들이야? 하준아! 하준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여자들이 제 팔을 붙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꽥 지르며 도와달라, 살려달라 소리쳤고 그제야 경찰도 담을 넘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경찰들의 제지로 빠져나와 지방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 제 목소리에 대답을 할 수도 없었는데 제 목소리에 우는 소리라도 날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돌아다니는데 부엌에 달린 작은 문을 열자 많은 상자들이 쌓인 곳에 아이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였어요. 약간 겁을 먹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던 그 아이를 보고 외면하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기 여기 있어요. 뭐? 아기 여기 감상자 안에 있어요. 아이는 구석에 있던 상자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더라고요. 놀라 그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로 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상태가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따라와 사태를 파악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다행히 아이의 입술에 혈색이 돌아오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죠. 그 자리에 있던 시아버지와 그 여자들은 아동학대와 폭행죄로 현장 입건되어 실려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화가 난 저희 아빠는 바로 이름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사건을 맡겼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더군요. 사건을 제대로 들추자 더 확실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한 것도 남편을 낳고 난 후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복잡한 여자 관계에
가정사를 가졌다는 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았던 여자들이 다 동의해서 그렇게 산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기 결혼으로 혼인신고 취소 소송을 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하는 일이었죠. 물론 목을 조른 것으로 폭행도 들어갔고 변호사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해서 일이 엄청 많았어요. 회사에도 정식으로 두 사람 문제를 항의했고 두 사람은 모두 해고가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개인사로 해고가 되지 않는 회사였는데도 위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죽일 듯이 따지더군요.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뭐였는데 남편 노릇 잘하고 아빠 노릇도 잘할 자신이 있었어. 개념과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빠 노릇을 잘한다고? 야, 이 미친놈아. 하준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도 그렇게 얘기할래? 네 첫째 딸처럼 그 거지 같은 집에 차가운 창고에서 눈치나 보면서 살고 있겠지. 악마 같은 새끼. 하긴 네가 악마 같은 네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 똑같이 보고 배웠겠지. 아이 씨발, 부모 욕으로 선 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그것도 부모고 너도 자식이라 이거야? 웃기네 정말. 너 같은 건 부모 될 자격도 없어. 내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로서 존재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두고 봐. 내가 내 인생 모두 걸어서라도 내 아들한테 아빠 소리 듣고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치밀하게 모아둔 증거 덕분에 혼인 취소는 빠르게 얻어낼 수 있었지만 문제는 양육권과 친권 문제였어요. 양육권은 어렵지 않았는데 부모에게 친권을 뺏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그 상자에 아이를 넣은 게 분명한데 시아버지는 자꾸 자기가 넣었다고 우기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힘든 싸움 중입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시아버지를 상대로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고소했다고요. 이미 그 여자는 시효가 넘어 다른 동생들을 설득했답니다.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제 변호사 말이 그 사건으로 못해도 7년의 실형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사이에서도 결과가 궁금해지는 사건이라고요. 처음 절 위해 정관 수술을 하고 왔다는 후배가 제 인생의 최대 이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심 끝에 결혼하게 된 남편과 그 집안이 최대 빌런일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내 아들은 절대 그 더러운 악마 소굴에 보낼 수 없으니까요. 남일이었을 땐 힘내라는 그 한마디가 뭐 그렇게 힘이 되려나 싶었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더군요. 제가 아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에게 큰 벌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